청소년 문화론 제12강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죠. 기말고사는 쉽게 냈습니다. 아주 개념 위주로 여러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강에서는 이제 청소년의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현재 진행형이죠. 글로벌이란 개념은 지구화, 일종의 세계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요즘에 세계화가 대세죠. 그리고 지구화라고도 용어도 쓰지만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또 청소년의 글로벌 문화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청소년의 글로벌 문화에 우리가 과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이제 어떤 청소년의 글로벌 문화다. 그러면 이제 일단 글로벌 문화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글로벌 문화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화의 글로벌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뭔가 화라는 것은 될 활자죠.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러한 그 문화의 글로벌화다. 그러면 일단 글로벌이라는 것은 이 한 국가 단위, 근대에 만들어진 그 국가 개념이죠. 국가라는 것은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는 그 일종의 국가 정치적 이론체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보통 근대에 형성됐죠. 그래서 어떤 국가 간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간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역, 여행이 증가해서 어떤 국가나 민족 단위의 경계가 넘어가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서 어떤 문화의 글로벌을 하니까, 문화뿐만 아니라 원래 경제가 먼저 무역 확대라는 것으로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경계를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산이 되는 현상,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을 문화의 글로벌화고요. 원래 이게 경제적 필요에서 먼저 생겨났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문화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관점을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보통 19세기는 보통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이유로 해서 제국주의적 시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서 계속 그 자본 생산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판매를 위해서 국경을 넘나든다, 이렇게도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산돼 가고 있다. 또 선진 문화가 그 주변에 후진국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라는 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기술 발달로 인해서 그 일종의 5G, 뭐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이래서 우리가 검색의 시대였던 그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검색의 시대였다가, 지금 이제 AI나 이런 아주 AI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질문형으로 가는 것이죠. 질문형으로 가서
초연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초융합 사회도 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경계를 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가 거의 하나의 공간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식의 산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그렇게 되어진 확산된 현상, 이걸 글로벌화다 하죠. 그래서 어, 문화의 글로벌이라는 게 문화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글로벌 문화는 문화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화라는 총체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구조라는 것이 어떤 영역들이 일종의 제도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조라는 건. 그것이 총체적인 변화인데 정치적 영역이나 문화적 영역이나 경제적 영역 이런 영역들에서 글로벌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 글로벌화를 이렇게 영역별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정치적 영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1990년 동독 해체부터 써져 있는데 우리가 근대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근대에 우리가 그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어,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일종의 상인 계급들이 부를 축적하고 결국은 이제 절대 왕권에서 우리가 이 국가 체제로 일종의 공화국 체제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자본이 주의가 되는 자본이 결국은 우위를 서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 자본주의의 발달은 결국은 이제 과잉 생산을 낳고 노동을 착취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일종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혁명 이론이 나타났죠. 막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1919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으로서 소련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모택통이 중국을 통일하죠. 그러면서 공산 세력과 진영과 자유 진영 간의 냉전이 계속됐어요. 그 냉전을 가지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IMF 그리고 세계은행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그런 이제 국제 기구들을 가지고 공산 진영에 대한 반대의 진영을 만들면서 미국이 국제주의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20세기의 냉전이 쭉 진행되다가 1990년 동독 해체, 1991년 소련 해체라는 동국권 공산 진영이 해체되면서 결국은 독립이 되고 그러면서 탈냉전의 시대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 그야말로 국제 이주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죠. 그걸 보면 민주주의로의 지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의 일종의 자유주의 진영의 1차적인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승리냐 거기에 대한 동의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영역은 이 민주주의로의 지향이 더 이렇게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영역 이런 발전상이 다시 이 전쟁이라는 것을 겪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자연의 침입을 또 다시 받고 요즘에 여러 가지 또 포퓰리즘 그리고 고립주의 이러한 이제 그 정치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냉전 체제, 신냉전 체제로 가지 않느냐 이런 진단도 있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적인 어떤 동맹 체제, 자유 진영의 동맹 체제로 구축했던 이 동맹 체제가 이제 신고립주의, 이른바 신국가주의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진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죠. 총체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적 영역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전에는 종이 신문이나 종이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활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계속 누적적으로 쌓고 누적적으로 지식을 들여다보고 지식을 검토하고 탐구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나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이게 기기가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기술이 발달을 하면 그것이 어떤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죠. 그러면서 지식의 축적 방식도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진입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더 지금 현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 그러면서 그러한 검색의 단계만 해도 문화의 이제 지구촌화가 생겼고 이런 문화의 지구촌화, 세계화의 문제는 결국 이제 문화 정체성과의 충돌도 있었다는 거죠. 아까 국가 체제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경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민족을 기반으로 하든 국가란 국민, 주권, 영토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건데 국가는 하나의 문화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 국가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또 맥락에서의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지구촌화되면서 갈등 관계, 심지어는 이제 대립 구도, 그러한 이제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아까 1990년 소련과 동독의 해체는 결국 공산 진영의 자유 그리고 공산 진영의 일종의 자본주의로의 어떤 이행도 상당한 부분 어느 정도 이행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전에 냉전 시기에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교류가 없었는데 교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국제 이주가 활발해지고 결국 그러한 관계에서 다문화 사회는 아주 지극히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다문화 사회는 구축되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보통 5%가 넘어가면 외국인이 5%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이제 상호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함께 공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외국인의 적응 문제와 우리 원주민의 반응 문제가 서로 합쳐져서 공존을 하는 태도 그것이 베리의 입장에서는 통합형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해서 잘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영역에서 필요한 자세는 또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서로 역사가 그렇고 문화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음식 문화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종의 보신탕의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서로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영역은 그야말로 이제 자본이라는 이 자본이라는 것이 일종의 잉여 가치를 낳고
낳게 하는데 그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노동자라고 봐서 이 노동자들의 잉여를 자본가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자본의 속성이다. 이렇게 봐서 자본이 계속 그 판매망을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과잉 생산하던 생산을 하면 그것을 판매를 하고 또 소비를 해야지만 또 새로운 그 생산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자본의 글로벌화는 계속될 것이다. 돼 왔고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확산을 했던 어떤 종속 이론을 갖던 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국제 시장이나 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 결국은 국민 국가가 그 경제를 넘어서 오는 여러 가지 글로벌 초거대 금융이나 여러 세계적 기업들의 일종의 자리를 내놓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글로벌 문화 교류의 관점을 우리가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념의 논리가 작동을 하느냐, 이런 이제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서 이제 글로벌 문화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가 있을 수 있고, 문화 전파, 문화 수용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문화 상호 공존의 관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어느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지배하고 또 동질적인 세계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거죠. 특히 서구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인식하에 계속 이렇게 비서구적인 곳에는 그러한 이제 지배를 하거나 동질적 그 세계 문화로 형성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넣었던 시기죠. 그것을 지배와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적 독창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지배를 받는 쪽의 문화는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화적 독창성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이 문화 제국주의는 경제적인 것과 맞물리는데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들, 미국, 서구 유럽 국가들은 고도의 자본주의 발달을 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들은 서구 지배적인 문화 가치도 함께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국적 기업이고 그러한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 미디어 기업 그리고 정보통신 기업 뭐 ICT 기업이기도 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주도로 하는 기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문화제국주의적인 관점이고 이게 어느 정도는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그러한 이제 현상이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제국주의적인 관점은요. 문화 전파, 문화 수용의 관점이 또 있는데 우리가 문화가 접촉이 되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쪽이 일방 관계가 어느 정도 문화 접촉 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문화 소비자의 적극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외래 문화를 재해석하고 문화적 할인이나 토착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문화적 전파 이론이 있고 문화 수용 이론이 있는데 보통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문화 전파 이론은 상호 유사한 점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문화를 변형시키는 이런 입장을 상호 전파 이론에서 주장하고요. 문화 수용 이론은 문화가 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토착화 가능성이 있으면 재해석해서 일종의 토착화 시킨다는 것이죠.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비판을 해볼까요? 문화 전파와 문화 수용. 이건 좋은데, 일단은, 계속 그것을 전파 오는 것을 유사성을 찾아서 문화를 변형까지 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문화가 토착화 가능성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 이러한 경우는 지나치게 문화를 문화 다원주의라는 게 문화는 다 다르다. 다룰 수 있으니까 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나치게 문화다원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우리 문화적 정체성을 전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의 오히려 흡수당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 외에 문화 상호 공존이라는 측면의 관점이 있는데, 다양한 문화들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질적인 지역 문화가 생겨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다. 이 이질적 지역 문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문화 자본이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고,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강조해야 될 점은 글로벌 문화가 긴장과 경쟁, 갈등, 이게 가득한 다차원적인 과정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문화의 상호 공존 문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계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청소년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를 우리가 독립된 인격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청소년들은 그들이 그 성인으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라는 것이고, 청소년 그래서 불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양가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독립과 또 의존의 문제,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그들과 차이를 또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은 영화나 음악, 광고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상당히 본인들이 주도적이지만 게임 및 상품 생산의 영역까지 거대한 문화 권력을 행사하고 추동하는 집단으로서 부각되기도 하죠. 이들이 또 빠른 이동성은 자본과 상품의 회전력을 강화시키고 시켜주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영화, 음악, 패션, 뷰티, 게임, 만화 등의 영역에서 글로벌화하는 청소년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세대 청소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세계 문화와 접촉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정책 과제로 지정을 해서 이러한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기본 계획을 실험한 게 좋다. 그리고 거기에 정책 과제로 청소년의 글로벌 문화 부분도 지정을 하자. 그래서 역량 강화를 해줘야 된다. 시민성의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 사이로 이동을 했다 이미. 그래서 다문화 사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화 자본의 확장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변형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량을 강화해 줘야 되겠다. 세계화 시대의 공해, 질병, 빈곤, 성차별, 인종차별 등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국가와 민족의 고유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민족주의,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이런 부분들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 문화에서 고유성을 가지면서도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균형 있게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글로벌 문화의 이제 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 중심으로 볼 거냐, 과제 중심으로 볼 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명함은 있고요. 거기서 그것을 문제로 진단을 해서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그것을 새롭게 함께 더불어 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 글로벌 문화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의 국제 이해 및 국제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이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요. 항상 강조하지만 무엇인가를 우리가 청소년기에서는 학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교과서의 국제 이해와 청소년 문화 교류에 대한 목표가 선정되고 수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 이해, 일종의 청소년 문화 교류를 국제를 넘나드는 그러한 목표를 선정하고 수립해야 되겠다. 기존의 각국 국제 이해 및 국제 교류 기관을 활성화해 운영해야 되겠다. 역시 기존의 기관, 교류 기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국 간 학교 및 평생교육 기관의 자매 개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매 개념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길이 열리겠죠. 청소년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특별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겠죠. 청소년 국제 이해교육 및 국제교류를 위한 독립된 건물을 확보해서 전담기구를 운영해서 이 사업만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 항상 그렇지만 글로벌 우리 사이가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우리 다른 나라들은 내치 위치만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통일부도 있죠. 그래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어떡하네요. 쉬운 부분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죠. 쉬운 것부터 실시하자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제12강 1교시에는 청소년 글로벌 문화의 과제에 대해서 청소년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